1800년 전 천하통일의 야망을 품은 위촉오 삼국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삼국지. 中国文学史上第一部成熟的长篇小说，它在中国流传已经600多年了，对中国人民的民族性格、社会心理都有很大的影响。三国这段历史之所以在中国这么家喻户晓，可以说最重要的原因就是《三国演义》的广泛传播，是《三国演义》使三国历史、三国人物走向了千家万户，成为家喻户晓的人物和故事。 서기 184년부터 280년까지 약 100년의 중국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 황조의 후손인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만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한 해, 한 달, 한 날에 같이 죽자는 도원결의를 통해 맺은 이들의 의리는 삼국지가 오랜 세월 동안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유비가 촉, 지금의 사천 땅을 차지하며 천하제패를 꿈꾸기까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때는 서기 207년, 유비는 한의 정통을 이어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 세계의 지략가인 제갈량을 삼고초려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삼고론이 유비가 3번이나 제갈량의 초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길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네요.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은 유비는 20살이나 어린 제갈량에 대한 존중으로 말에서 내려 이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제갈량을 얻고자 하는 유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비와 관우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있고 유비는 여기 들어오니까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고, 동자가 깨우려고 하니까 깨우지 마라, 기다리겠다. 반나절이나 기다리는데 안 일어나요. 몸을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그래서 제가 장비가 바깥에서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리자, 왜 안 일어나느냐고. 저 귀한 손님이 왔는데 관운장이 참아라, 이 사람아, 참아라. 응? 형님이 저렇게 중시하는 분인데 우리가 참아야지. 그래서 불을 뭐 지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리터 저리 뒤쳐 가다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이제 제갈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맞아드리고 바로 펼쳐놓는 게 바로 지도입니다. 제갈량은 지도를 보며 천하를 3분해 북쪽 주mon의 조조, 동쪽 강남의 손권과 힘의 균형을 맞춰 통일을 도모하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이듬해인 208년 천하를 셋으로 나눌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삼국지 전투 중 가장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삼국 적벽 고전장이라.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한 조조가 이제 완전히 천하 통일을 위해서 이제 북방 통일을 완수한 이후에 남진한 정책이죠. 남으로 내려와서 완전히 동호까지 집어삼키려고
다 동호를 쳐부셔 가지고 완전히 천하를 통일하려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남진했을 때 유비와 송건이 서로 이제 연맹해서 조조를 막은 그런 전쟁이죠. 당시 3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의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던 조조. 제갈량의 설득으로 오나라 손권은 유비군과 연합해 총 5만의 군사로 맞서며 적벽 일대는 전운에 휩싸입니다. 그 적벽대진 당시처럼 엄청난 수량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저 건너가 오림입니다. 오림. 저 건너 오림. 그러니까 저 건너편이 북쪽 장강의 북쪽 언덕이고 이쪽이 남쪽 언덕이죠. 조조 군사가 저 건너편 오림 쪽으로 저쪽에 수군 영체를 설치하고 육군 영체를 거기에 연결시켜서 오림 쪽으로 가득히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남풍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불어가 저쪽으로 불은 거죠. 저쪽으로 불어가지고 화공을 동시에 실시한 겁니다. 불을 붙이니까 저쪽에 확 타들어간 거죠. 배도 타고 숲속에 있는 그 조조의 육군들도 다 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적벽입니다. 바위가 붉지는 않잖아요. 붉지는 않는데 그때의 그 화공으로 인한 불이 엄청나게 붉은 빛이 이 절벽에 비쳐서 붉게 물들었다는 거죠.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는 통일을 목전에서 좌절당해 더 이상 남아하지 못했고 손군은 강남, 즉 장강 남쪽 지배를 확정했으며 떠돌이 신세였던 유비는 삼고초려 당시 제갈량이 제시한 계책대로 비로소 형주에 입성하면서 천하를 삼분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제갈량을 얻기 전에는 늘 뭐 쫓겨 다니다가 전투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랬지만 독자적인 걸음을 걸은 거는 제갈량을 얻고 붙었죠. 바로 이제 이 적벽대전을 계기로 땅 한 뼘 없었던 유비가 당장에 뭡니까 형주를 차지하고 강남 상원을 차지하게 되죠.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국이 삼각구도로 딱 서로 대치하게 된다는 거죠. 장강 중류에 위치한 형주는 너른 평야와 물자와 인재가 풍부해 위촉 오 모두가 탐냈던 땅입니다. 중원의 백겁이라 불리며 북쪽 중원 지역의 위나라와 동쪽 강남의 오나라를 견제하기에 유리한 위치라 유비에게는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으면서 또 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물자가 많으니까 물산이 많으니까 군사를 부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빼앗아야만 되는 선수를 쳐서 빼앗아야만 되는 곳이라고 이 이름이 나가 있는 땅입니다. 바로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죠. 이 형주 땅을 얻음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걸 누가 제시했느냐? 바로 제갈량이 제시했습니다. 바로 제갈량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죠. 하나씩 착착 진행해 간 겁니다. 첫 번째 포석이 바로 이 여기 형주였는데 이 포석을 바로 정석을 놓은 거죠. 유비는 관우에게 형주를 다스리게 하는데요. 곳곳에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우 하면 긴 수염과 함께 적토마와
청룡 언월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무겁나? 엄청 무겁네. 겨우 들겠네. 이 관운을 이걸 들고 칼춤을 추면은 18반 무예를 다 습득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칼춤을 추면은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바깥에서 화살을 쏴도 몸에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주창은 말을 안 탑니다. 안 타고 그 사람은 도보로 막 달려요. 달려서 저 청룡도를 82군짜리 청룡도를 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 먼저 와서 이 청룡도를 건네줘요. 그러니까 주창이 천리마인 적토마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더 빠른데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창의 발에는 이 비모라는 털이 나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적토마보다 한두 발 먼저 달려서 앞선대요. 그래서 관우가 필요할 때 손만 내밀면 이 청룡도를 탁 손에 주는 거예요. 적토마를 타고 82근, 요즘 무게로 18kg에 달하는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용맹을 떨쳤던 관우. 요즘으로 치면 2m가 넘는 구척 장신으로 기골이 장대했다니 삼국지 최고의 명장답죠. 관우는 10년간 형주성을 다스리면서 세상에 명성을 날렸습니다. 현판이 위진화하라고 아주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위험이 화하를 진동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화하란 중원이죠. 중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관우가 북쪽으로 진격해서 양양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번성을 공격해서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의 목을 뱉지요. 그러고 나니까 조조가 겁이 나서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관우의 명성은 최고조에 달했지요. 최고조에 달해서 전 중국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진화하라는 뜻이죠. 만인지적, 혼자서 10,000명의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장수라 평가받는 관우. 충절과 의리의 상징으로 대표되며 중국인들은 그를 무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형주성의 관우사당에는 관우신에게 소원을 비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국지 인물 중 도교의 신이 된 유일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기 211년 유비는 천하 3분의 계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익주, 지금의 성도 공략에 나섭니다. 그리고 촉, 바로 사천 지역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면양의 불악산입니다. 촉한의 5장수, 관우,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의 기마상이 당시의 포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산고조력 끝에 제갈량을 얻어 적벽대전에서의 승전으로 형주 땅을 차지하고 익주 땅을 눈앞에 둔 유비에게 이곳은 성공으로 가는 관문인 셈입니다. 촉한 이시라. 이 촉한 이시라는 건 이 촉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익주목이던 유장은 유비 일행을 환대했는데요. 촉한 건립의 시작점을 마련하느냐, 신의를 지킬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했을 유비. 유비가 이 부성으로 오자
유장이 성도에 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유비를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무려 100일 동안이나 되는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 두 사람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원이 뒤에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칼을 쥐고 있죠. 이 칼을 쥐고 등 뒤에 칼을 빼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위연이 유장을 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러나 유비는 호된 질책을 하며 막았다고 합니다. 예부터 촉지역은 험한 산세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안쪽은 드넓고 기름진 땅이 펼쳐져 하늘이 내린 땅이라 불렸는데요. 유비는 불악각에 올라 촉한을 세우고 더 나아가 천하 제패의 그날을 꿈꿨을 겁니다. 한편 유비는 북쪽 한중의 장로를 막아달라는 유장의 부탁대로 소화고성, 옛 가맹관으로 가서 주둔합니다. 장로를 막아낸 뒤 유비는 이곳을 촉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 군사훈련을 시키고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때문에 훗날 촉한의 도읍인 성도에 이어 두 번째 수도라 불릴 만큼 유비에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촉의 땅으로 가는 길은 촉도라 불리는 험한 산길만이 유일했는데요. 유장 측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유비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유비군은 촉도를 따라 익주, 곧 성도로 진격해 유장을 몰아내고 익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서기 214년입니다. 지금의 성도인데요. 곳곳에 삼국지 영웅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적으로는 유비가 유장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지만은 그러나 유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 총나라 안에서 갇혀 있었고 단 한 번도 전투를 해보지 않았죠. 그런데 유비는 동서사방을 다니면서 전투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중원을 떠돌던 유비. 드디어 천하 3분의 계책을 달성하며 익주를 포함한 촉을 점령하면서 북쪽 조조의 위, 동쪽 선관의 오, 서쪽 유비의 촉 3국이 세워집니다. 이제는 유비에게 삼국 통일의 대업이 남았습니다. 유비군의 최고의 무장으로서 적벽 대전에서의 맹활약은 물론 조조에게 사로잡혀 회유를 받았을 때도 끝까지 충절을 지키고
유비 곁으로 돌아올 만큼 의리를 지켰는데요. 형주성을 지키면서 조조의 군사들을 막아내던 관우의 위용. 천하를 호령하며 조조를 벌벌 떨게 할 만큼 잇따른 승리를 맛보며 자만심에 빠졌던 걸까요? 촉한이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역시 최고의 전성기에 있던 관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관우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침 동호에서 여몽이 그 기회를 타서 관우의 허를 찌르 형주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관우가 없는 사이에 몰래 형주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관우는 갑자기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하고 앞뒤로 적을 맞게 되는 거죠. 동호의 군사들은 쳐올라오고 조조의 군사들은 쳐내려옵니다. 관우는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죠. 맥성으로 달아나다가 동호의 군사들에게 포위돼서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송건에게 끌려가서 참수당하게 되죠. 이곳은 관제묘인데요. 때는 219년 위나라와 오나라의 협공에 관우가 죽으면서 촉한의 성공 가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관우의 죽음에 의형제 유비와 장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복수심에 불타 오나라 송건을 지려고 준비하면서 장강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삼국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이릉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나라 손권은 수군을 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하는데요.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악양로는 군사훈련을 지켜보던 오나라의 망루입니다. 동호의 대도독 주유가 죽고 난 다음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노숙입니다. 노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앞의 동정호에 동호 수군을 조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숙은 지휘를 하고 저 앞에 동정호에는 수많은 동호의 수군들이 훈련을 했겠지요. 수많은 배들의 모습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북소리, 징소리, 깃발. 장강을 끼고 있는 오나라는 수군이 강세인데요. 당시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 통일의 대업을 위해 오나라와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극구 반대하지만 유비는 10만 대군을 일으켜 전쟁에 돌입합니다. 두 나라가 유지해온 동맹 관계를 깨며 관우를 죽인 오나라의 손권. 신리보다는 손권에 대한 복수심에 전쟁을 준비하는 유비. 일 년여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천성 봉절현부터 호북성 의창까지 약 193km의 장강을 따라 유비의 군영이 700리나 늘어서며 손권과 유비의 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장강 삼협을 무대로 펼쳐지는 삼국지 3대 전투 중 마지막 전투인 이릉대전. 과연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천하통일의 패권은 삼국 중 어디에게 주어질까요?